강의 재밌게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제가 사회를 진행을 하겠고요. 아마 미처 시간 때문에 말씀하지 못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시면서 또 풀어내실 시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요, 저희가 처음에 먼저 김준우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성걸 교수님께서 일종의 그러니까 피드백으로 본인의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실제로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디자인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지금 손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김진우 교수님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그 질문의 어떤 핵심적 야마가 잘 안 올라와서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데 뭔가 그래도 좀 미진한 느낌이 있어서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책을 꼭 사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경험을 해도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뭐랄까 경험으로부터 오는 만족도랄지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경험 디자인은 사실은 상품을 어떻게 잘 만들면 그 상품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좋은 경험, 더 완벽한 경험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새롭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상품이 사실은 이제 어떤 형태의 경험을 주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경험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 단계는 그거보다 조금 다른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이렇게 쫙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이제 조금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응답 형태로 이제 그 사례를 통한 응답 형태로 이제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느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디랑 일을 해보는 경우, 그거가 여기 지금 사례죠. 말하자면 아우디랑 일을 해본 경우, 아우디를 탄 경험이 아니고 아우디랑 일을 해본 경우. 저는 그게 이제 학교로 치면 연세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하버드를 다니면서 하는 경우 이런 데에서 나오는 차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의 대학들은 저기 서울대학부터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별로 차별화를 못 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면 미국의 대학들은 해마다 너무 차별화가 많이 심해서 참 이런 상태에서 랭킹을 매긴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느낌이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다른 경험을 주는 것은 이제 그런 경험을 디자인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왜 이 디자인을 배워오지를 못하나? 그러니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컬렉티브리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디자이닝 더 디자이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나?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프로젝트 통해서 찾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뭘 좀 주워드릴 게 없나 하고 적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연결돼 있었던 건 이제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제 인문 어떤 배경에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그런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경험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뭐 전 중독성이란 말도 많이 쓰고 또 7초 안에 알 수 있느냐, 인간의 인내는 되게 짧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뇌가 세 겹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쪽 행동을 어떤 이렇게 컨트롤하는 레이어 안쪽에는 감성과 본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이제 되게 이성적인 척 하는 거지 사실은 되게 감성과 본능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감성과 본능이 행복할 때 기쁨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경험 디자인보다는 감성과 본능에 충실한 그런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서 있을 때 한 명은 이제 대장처럼 서 있고요. 그 옆에 지지자가 있고
또 한 명은 되게 부러워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인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알파 도그가 있고 베타 찰리 도그가 있고 델타 도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되게 본능적인 행동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제 항상 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포장을 잘하는데 어난이 좋은 차를 산 이유는 되게 안전해서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람은 되게 감성과 본능에 충실하다는 거, 즉 그걸 역설계할 수 있다면 그 본능과 감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걸 역설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이제 좋은 경험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왜 그런 걸 우리가 디플리케이션을 못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발표에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테이크어웨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비평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뷰로크래시가 되게 강한 나라다 보니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좋은 점은 키핑을 하고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점을 개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여행자로도 된 지 오래됐고 이렇게 해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힙합 문화 같은 건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이렇게 내용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5가지를 요약했고요. 이제 그게 말씀하신 내용에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뒷부분 하지 않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뒷부분이 뭔가 궁금해서 책을 사보실 것 같아서 그 농담이고요. 사실은 뒷부분에 이제 우리 존 듀이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가지고 실증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경험을 갖다가 볼 때 어떤 디멘전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들을 갖다 많이 해놨습니다. 이제 그런 논의들 윌리엄 제임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철학자들 논의에 따르면은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실타래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타래를 갖다가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은 그 경험이 그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뭉치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실뭉치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색깔이 다른 실타래가 한 3가지 정도, 어떤 철학자는 4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철학자는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황성규 교수님 지금 얘기하신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적 감성적인 경험, 그게 우리 경험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갖다 차지한다.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경험을 갖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감각적인 경험의 차원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거냐 하는 거를 보는 것이 이런 경험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저지멘탈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판단적인 경험.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서 얼마나 나한테 유용할 것인가, 또 이런 경험을 한 나의 경험이 얼마나 유익한 경험이었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 판단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갖다 주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굉장히 중요한 실타래라고 하는 게 관계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갖다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 하는 이 3가지 실타래, 감각적인 경험, 그 다음에 판단적인 경험, 그 다음에 관계적인 경험들이 모여져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인간의 경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 디자인, 그러면 사실은 그 책 제목을 찍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의 경험을 갖다 디자인할 수 없거든요. 사람의 경험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거니까 그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람의 경험을 갖다 디자인한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로 새롭지는 않지만 그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험을 갖다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 영문책의 타이틀은 Design for Experience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책 제목을 갖다 뽑았고요. 이게 별로 새롭지 않다 그러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새롭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이 새롭게 봐주시냐면은 실제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보여집니다. 왜 그게 새롭게 보여지느냐 하면은 저희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디자인을 할 때 주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제 소위 말하는 리서치를 하고요. 그 리서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한다 하는 서비스의 피처들을 만들어냅니다. 컨셉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적정한 형태의 디자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물화 시키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맨 나중에 가서 근데 네 이거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이었어?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경험은 물론 처음부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경험이 구현화된 거는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죠. 반면에 경험 디자인은 제일 먼저 뭐를 갖다 하냐면 그러면 현재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경험은 어디에 있는데? 를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경험을 갖다가 좀 더 좋은, 좀 더 맞는 진정한 경험으로 움직이려면 경험의 포인트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면은 경험의 포인트를 먼저 잡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컨셉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품의 구조를 짜고 행동 양식을 만들고 표현 방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제 그게 쭉 프로세스가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제가 기업에서 이런 그걸 할 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들 새로워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경험이라는 걸 먼저 디파인하고 그 경험에 맞추는 제품의 피처나 서비스의 피처를 생각하고 정보 구조를 만들고 그 행동 양식을 만든다는 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저희가 적용해 봤던 게 뭐 네이버나 이런 서비스 회사들도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프로덕트 회사들도 있고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전자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데를 갖다 해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컨셉을 잡고 어떤 행동 양식이나 표현 양식을 잡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워하시고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에 또 이 경험 디자인이라는 게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런 주 방법론은 아니겠지만 이런 방법론들이 점점점 많이 쌓이는 경험이 되면은 그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갖다 충분히 체화해서 우리 쪽 버전에 맞춰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제가 이제 인문 연구하고 체험 전략 팀에 이제 처음 입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거기서 한 이제 이사급 되는 엔지니어가 앞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전자제품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패션 액세서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도장을 이제 페인트를 칠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이제 그 엔지니어 개발팀 쪽에서는 그 테스팅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분이 와갖고 제 책상에 달을 딱 올려놓고서 왜 도장을 하려고 그러냐, 왜 페인트 칠을 하려고 그러냐. 저도 가만히 있다가 그분한테 근데 넥타이는 왜 메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걸로 입을 닦는지 머리에 묶는지 용도가 뭐냐. 사실 되게 감성적인 거잖아요.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의 소통이고 자기의 표현인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개발할 때 마인드가 되게 바뀌는 거죠. 향후에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사람은 개발에 임할 때 되게 왼쪽 뇌를 많이 써요. 되게 논리적으로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그런 이성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현하는 능력이 없어지고요. 그 똑같은 사람이 주말에 쇼핑을 가면은 오른쪽 뇌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싫어했던 사람이 야, 이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 사야겠다, 나 빨간 넥타이가 어울리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를 같이 쓰는 게 되게 드물다고 해요, 동시에. 근데 그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교류하기 시작하는 게 40대 중반 이후라는 이론도 있으니까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40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내가 개발자지만 소비를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되게 과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지체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싸우고 서로 갈등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예, 뭐 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먼저.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을 고려해서 디자인한다고 할 때도 저는 두 분께서 이제 진짜 실전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순간순간 겪는 어떤 감성적 경험을 고려하는 어떤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판단들을 고려하는 그걸 아까 이제 최한혜 분에 말씀하시면서 그걸 둘 다 활용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참 좋지만 사실은 그게 충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방식으로 설계를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감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걔가 이제 이쪽 걸 강조하면 이쪽이 서브 옵티멀이 되고 이쪽 걸 강조하면 이쪽이 서브 옵티멀이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정확히 어떤 의도 때문에 드리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행복심리학 이런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그 카네만이나 최근에 길버트 연구 실험 결과에서 잘 알려진 사실인데 적어도 우리가 행복에 대한 판단에서 이제 경험의 특별한 형태의 행복에 대한 판단에서 적어도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지금은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순간순간 사람들한테 그 일종의 그 기록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지금 얼만큼 행복한가를 측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잊어버릴 때 그걸 기억하지 못할 때 지금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그때 그 당시에 네가 얼마나 행복했냐를 물어보면 둘이 항상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순간순간 헤도니스틱하게 측정한 행복하고 우리가 유추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내가 그때 그 당시 했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충만한 경험 거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 거를 판단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하고 상당히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추억할 수도 있고 거꾸로 그 순간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뭐 자잘한 즐거움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사소한 거라서 되게 우습게 생각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관이 실험적으로도 굉장히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행복 이렇게 그 나중에 그 시그니피컨스를 부여하는 행복과 그 순간순간의 어떤 쾌락적인 행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했을 때 쌤들께서 이제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떤 기계를 디자인하실 때 이걸 갖다가 그 사용자가 순간순간 만족감을 느끼게 디자인을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용을 갖다가 이렇게 반추해 보면 참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계고 굉장히 대단한 기계를 내가 쓰고 있었다.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한 거야. 아까 쌤 그 아우디 경험처럼 그런 기계를 할 건지는 사실 디자인 프린시플이나 그 경로가 다를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충돌한다면 그건 어떻게 조화를 시키거나 더 선택을 하십니까? 디자인할 때는 이제 실제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UX를 할 때는 이제 first impression이라 그래갖고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은 처음에 봤을 때 어떤 마케팅 효과라든지 처음에 강한 인상을 주는 거, off the shelf로 얼마큼 impressive하냐라는 거를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버타임 유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쓰면서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인상과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둘 다 중요하죠. 상품에 있어서는 이제 first impression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버타임 유스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라도 둘 다 이제 극화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이건 조금 이제 윤리적이진 않지만 산업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다 만족하는 제품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시장을 갖다가 뭐 옛날처럼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진 않지만은 이제 라이프스타일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가장 DNA가 되는 건 밸류 프로포지션이거든요. 그 DNA가 사실은 이제 그 밸류 프롭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본능에 가깝게 감성에 가깝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제품이 하나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제품이 갖고 있는 밸류 프롭에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제품을 만드는데도 어떤 네고시에이션이 있는 거죠. 한정된 예산이 있고 이거를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표현을 좋아해라는 어떤 그런 감성 본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제품에는 그 색감이라든지 어떤 패션적인 측면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기능적인 측면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릴감을 좋아하면은 그 차가 고속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중요시하고 승차감이나 연비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타겟 세그먼트에서 밸류 프롭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그 밸류 프롭 가지고 디자인하고 마케팅을 다
검토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경험 과정인 디자인을 해도 어떤 경험을 가장 중시할 건가는 결국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예, 보통 이 잡을 때 딱 3개 이상은 안 잡아요. 3개 잡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 3개 이상은 과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3개를 잡았을 때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좌표가 독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밸류 프롭에서 그 감성 본능을 한 3가지를 잡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아까 그 뒤에 앞서 말씀하신 질문에도 연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밸류 프롭을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안 보고요. 상사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분의 그날의 기분이기 때문에 상사가 이건 분명히 중국 시장을 위한 20대 여성을 위한 건데도 난 싫은데 그럼 다 싫은 거예요. 다 따라 싫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 밸류 프롭을 활용 못 한다는 거는 되게 딜레마인 거죠. 제가 살면서 요새처럼 체중이 많이 나갈 때가 없습니다. 근데 왜 많이 나가냐면요. 저희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얘가 요새 고등학교 1학년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학원이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학원에 라이드를 갖다 딱 주면은 얘가 제 차를 딱 타면 아빠 오늘 저녁은 그래요. 10시에 그러면은 글쎄 뭘로 할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쫙 나옵니다. 교촌 치킨, 피자 그리고 라면 이렇게 쭉 나오면은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너무 행복해요. 그 순간에 막 엔돌핀이 막 돌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라면을 먹던 교촌 치킨을 먹던 맥주를 한 잔을 하던 하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서 꼭 후회합니다. 속도 거부룩하고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먹는 순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명분도 있어요. 이 고등학교 공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아들을 혼자 먹일 수 있냐. 그래서 비록 밤 10시가 넘었지만 같이 먹어줘야지 이 경험을 공유하는 거 아니냐. 저희 와이프는 치사하게 한 번도 공동 경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황 교수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다 말씀하셨고요. 저희 다시 뒤로 돌아가면은 그때 말하는 이제 최적의 경험, 진정한 경험을 하는 중요한 인그레디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소구도 잘하고 동시에 굉장히 이 유용한 그런 경험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가 막히게 관계도 잘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극대화시키면은 참 전체적으로 기가 막힌 경험을 나오겠다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의 그 경험에 정말 좋은 경험은 어디서 나오냐면 텐션에서 나옵니다. 긴장해서.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텐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평상시에 시간 많을 때는 전혀 그 드라마가 재미없는데 꼭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은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지날 수가 없는 그런 텐션이 있습니다. 그 텐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요소들 간의 경험의 요소들 간의 텐션은 저희가 꼭 그 텐션을 갖다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텐션을 갖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텐션에 맞는 경험을 갖다 줄 수 있을까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third dimension이라고 그럽니다. 제3의 차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촌 치킨이라고 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이게 저 교촌 치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촌 치킨은 저희 집에 배달 오는 게 그거여서 교촌 치킨이라는 거하고 다이어트라고 하는 전혀 컨플릭트가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걔네들을 갖다가 해주는 뭔가 새로운 제3의 차원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리고 그 차원을 갖다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다 어떻게 적용해 줄 거냐. 여기에 리서치 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 제3의 third dimension이라는 거를 리서치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더레이팅 이펙트입니다.
모더레이팅 베리어블을 뭘로 찾을 거냐. 우리가 조절 변수를 갖다 뭘로 찾느냐에 따라서 A라고 하는 변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변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C라고 하는 조절 변수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변수들이 더 좋은 경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경험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third dimension을 어떻게 찾아서 기존에 있는 경험 요소들 간의 갈등을 그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초점들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개념에 대한 질문들을 몇 분이 하셔서 그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도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셨고 아까 이제 강의를 하실 때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굉장히 그 purely individualistic한, 굉장히 퍼스널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뭐 될 수도 있고, 어떤 정말 뭐 계시를 받는 듯한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굉장히 컬렉티비스틱한 그런 집단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 아마 중간 지대에서 퍼지한 그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어떤 디자인을 하실 때 아까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죠? 그 경험을 위한 디자인을 하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어떤 식으로 실제로 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품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도 말씀을 하셨고, 더 확장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도시 환경 전체, 이건 뭐 어번 플래닝이나 어번 아키텍처에서 또 관심을 가질 뭐 주제이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할, 거기서 또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험, 집단적인 경험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접근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게 사실은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경험의 스트레드 중에서 세 번째 스트레드라고 하는 관계적 경험에서 제일 중요한 그 관계적 경험의 중요한 디멘전 중에 하나로 우리가 네트워크 임베디드니스라는 개념을 씁니다. 아마 여기서 관련되는 리서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그 네트워크의 배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이 얼만큼 인디비주얼리스틱한 경험이냐, 아니면 얼마나 컬렉티브니스한 그런 경험이냐를 갖다가 이 하나의 디멘전으로 임베디드니스라는 디멘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디멘전에 따라서 굉장히 인디비주얼할 수도 있고 굉장히 컬렉티브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적정한 포인트를 잡는데요. 그런 포인트를 잡을 때 두 개의 그 서브 디멘전 또는 레버라고 하는 걸 갖다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그 네트워크에서의 위치를 갖다가 가지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에 대한 그 디멘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연결에 대한 걸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density를 쓰고요. 두 번째 위치라는 걸 갖다가 얘기할 때 센트럴리티, 중심성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인디비주얼한 경험을 할 때에는 덴시티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그 센트럴리티도 굉장히 낮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그 아주 저의 루틴 중에 일요일 루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를 갖다가 이제 학원에, 그 고등학생은 일요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지난주는 사스 때문에 강남 학원이 다 쉬어가지고 놀았는데요. 일요일 아침에 이제 애를 갖다가 9시 반에 학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거기서 차를 몰고서 저희 부모님 댁에 갔다 옵니다. 충주에 계신데요. 거기 저희 집에 여기 그때 하고 가면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 가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있는 동안에는 뭐 인터넷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 쓰고 그냥 거기 그 반일하다 옵니다. 반일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은 저희 애 학원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오거든요. 그런 경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덴시티도 낮고요,
센츄럴리티도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요새 저희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IoT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가전 제품들 이렇게 연결망을 어떻게 구축해 줄까, 그거에 따라서 가전 도구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줘야 되나, 도구들 간의 프로토콜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됐었을 때 한 번에 연결되는 가전 제품의 종류의 숫자가 풀로 갔었을 때 2만 개라고 그러거든요. 2만 개 제품군이 우리 일반 가정 속에서 생활할 때 저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딱 가운데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경험은 굉장히 이제 덴시티도 높고 센츄럴리티도 높거든요. 그러면 그런 중간선상에서 현재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적절한 수준의 이 임베디니스 배태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거를 결정하는 방식을 갖다 사용을 합니다. 텐션이 너무 심해 갖고요. 되게 행복한 기호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난해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업에서는 이제 에틱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윤리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제품 하나하나의 어떤 자극성도 중요한데, 또 그걸 어떻게 윤리성과 균형을 잡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의 취약점이기도 해요. 브랜드 가치라는 건 되게 다양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에틱스란 말을 별로 안 써요. 윤리성이 중요하냐, 이거 하나 많이 팔아서 P&L상 우리가 득을 보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오래가는 기업들의 경우는 에틱스를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에틱스는 그 제품 하나의 어떤 P&L을 떠나갖고 그 브랜드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라는 걸 신뢰할 거고, 또 글로벌 유통이 발달을 하면서 지금 저희는 더 많은 옵션을,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더 많은 제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자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순수 가치가, 브랜드의 순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중국이랑 붙었을 때 단가 면에서, 속도 면에서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중국이 똑같은 제품을 우리 단가의 한 30% 40%에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기업 에틱스라든지 또 브랜드의 순수 가치 같은 거를 더 이제 모색을 하고 정립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에서는 분명히 균형을 잡아야 되고, 특히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real experience라는 세 가지 엘리먼트를 문재인 교수님께서 데모케이트, 그리고 인테그레이트,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real experience 엘리먼트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 과연 선택적 친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가치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데모케이트의 첫 시작과 끝이 분명하기보다는 굉장히 앰비기어스한 플럭스로 구성되어 있고, 풀필드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디스트랙션들이 항상 상시적이고, 인테그레이티드 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페이스북 나오는 사람들 얘기들을 보지만 과연 저게 저 사람 모습일까? 약간 도드리아를 식으로 얘기해서 시뮬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특성들이 오히려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얼 익스피리언스보다는 이 세 가지 반대되는 특성들이 혼재된 액츄얼 익스피리언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공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주로 리얼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액츄얼 익스피리언스에 permeate하는 것일까, 스며드는 것일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다 좀 이론적인 건데요. 전두위를 이제 김준일 교수님께서 레퍼런스로 쓰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전두위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그 실용주의가 유럽의 어떤 귀족주의적인 사변주의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뒤가 강조했던 경험의 맥락에는 사실은 그 scientific 그 methodology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 경험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scientific methodolog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실용주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개개인들의 어떤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 세계는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경험의 소스인데 받아들이는 방식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현상학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존 듀이를 차용하실 때 그런 사이언티픽 메소드로지나 아니면 현상학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과연 추구하는 게 맞느냐? 그 액츄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게 더 말하자면은 바람직한 그런 경험이 아니겠느냐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가 익스피리언스를 나눌 때 the experience, unexperience, 그다음에 experience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먼데인한 익스피리언스들을 갖다가 그 unexperience라는 그 용어나 그냥 experience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real experience 얘기할 때 the experience 앞에다 the를 붙여가지고 the experience라 바로 그때 그 경험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갖다 비록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상적인 가치로 추구할 만한 충분한 그런 효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갖다가 한 가지 들어드리면은 이제 우리 대표께서는 결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살다 보면 꼭 들어야 되는 여성의 말이 3개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와이프고 두 번째는 내비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제가 까먹었는데 가끔 가다가 보게 되면은 그 이런 경험들 속에서 저희가 이런 경험들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 뭐 다시 돌아가서 잔 듀이는 그 아트에즈 익스피리언스 경험의 미학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 책에서 이야기를 갖다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진정한 경험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손쉬운 방법은 아주 예술의 걸작품을 경험했었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게 음악이어서 베토벤의 합창 9번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어서 뭐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가 될 수도 있고 문학 작품이어서 알퐁스 도테의 소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걸작품을 갖다 많이 접하면서 그 걸작품을 접했을 때 하는 그 경험 그게 그 미적 경험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줬던 그런 소재들이 오랫동안 갑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걸 사용한 경험도 오래가고 실제로 그 예술 분야에서의 그 작품들의 이 생명력도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맞죠.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그런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향점은 명확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두 번째 거 까먹었어요. 첫 번째 거 대답하면서 우리 황 교수님. 예. 제가 이제 쓰는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전 또 이제 실무 교수고 또 기업 출신이다 보니까는 좀 제 용어를 한번 해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변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할 때 이렇게 테크니컬 이제 퀄리티냐 아니면은 이제 perceived 퀄리티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perceived 퀄리티나 perceived value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인지 품위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이걸 엔지니어들한테 보통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 이걸 수치화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좋고 나쁜지 articulation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느껴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어떤 물건을 들었을 때 너무 무거우면 이제 싫은데요. 적당히 무거우면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카메라도 적당히 보면 비싸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재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perceived quality인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 물건 좋아? 그럼 왜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한 게 애플인 거죠. 왜냐면 이제 애플에서 예를 들어서 파팅 라인 어떤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라인이 없이 다 통으로 싱글 하우싱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갭 톨러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과와 그 랩탑 커버에 어떤 그런 이렇게 틈새가 안 보이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데 그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갭 관리를 안 하면 갭 관리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나중에 수율이 떨어진다. 즉 분량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플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타이트하게 관리하든지 아니면 CNC로 깎아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색깔 컬러 매칭도 해갖고 이제 뭐 그건 수율을 줄이기 위한 어떤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만은 컬러 매칭을 해갖고 사람들이 봤을 때 미묘한 차이지만은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지나쳐서 그걸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지 품질이나 품위를 상당히 관리를 잘해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좋아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퀄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산업공학적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업계에서 일을 안 하면은 애플은 디자인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그 산업공학적 혁신이 훨씬 커요. 예를 들어서 수율을 원래 그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이 허용을 한다거나 분량률을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CNC로 대량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리를 못하게 하는데 리퍼비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나사를 없애려고 그렇게 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수리하기 너무 불편하지만은 그래 나사 구멍을 없애자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분해할 수 있지만요. 그런 것처럼 애플이 이제 그런 인지 품위 품질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산업공학적 혁신을 많이 이루었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랑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2개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홍 교수님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학생들도 좀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가 학생들 중에서도 질문을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선생님들한테 새로운 경험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새로운 경험이라는 거를 어떻게 뭐 정의하신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무슨 뭐 디자인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그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뭐 이런 진짜 진정으로 새로운 경험이다. 근데 일단 하나 궁금한 건 그런 게 정말 있는 건지 새로운 경험이 아니면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는 그냥 과거의 경험들의 어떤 형태의 조합이나 그런 것들의 묶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일종의 정도 차이인지 아니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뭐 리얼 익스피리언스처럼 진정으로 새로운 경험 또 그런 새로운 경험을 주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이제 아니면 뭐 우리의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것이고 뭐 의미 있게 추구해야 될 것은 뭐 아닌지 뭐 이런 게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는 오늘 이제 이 타이틀이 인문과 기술의 만남인데 저는 이제 과학이라는 부분을 여기 좀 끼어들이면은 조금 더 재밌는 픽처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아까 예술적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물리학자 중에 이제 리차드 파이만이라는 사람이 예술가 친구가 자기를 맨날 이제 놀리는 너는 이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이 꽃을 보고도 아름다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왜 자기가 꽃을 보고 아름다운 걸 왜 모르겠냐. 근데 자기는 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를 본다. 계속 마이크로 메커니즘을 보는데 세포에서 사이클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롭고 예를 들어서 뭐 꽃의 리프로덕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아름다움을 많이 느낄 수 있고 꽃의 꽃잎들이 어떤 기하학적인 모형으로 배열되어 있는가를 보는 뭐 그렇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꽃을 어떻게 보면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분해하고 뜯어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시키고 우리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제 일화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 타이틀이 인문과 기술의 만남, 듀이와 스티브 잡스의 만남인데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그 둘의 만남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얼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제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파이만 이런 거랑 좀 연결을 시켜서 그런 이제 질문이 들었는데 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많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경험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경험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중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거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다르냐를 가지고서 이게 새로운 경험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새로운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하는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다르냐를 가지고서 경험에 새롭다 새롭지 않다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경험은 큐뮬러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적이 돼가는 거죠. 저희 안에 경험에 오늘 한 경험, 한 달 전에 한 경험, 앞으로 일주일 후에 할 경험들이 다 축적이 돼 나가서 걔네들이 큐뮬러티브한 이펙트를 가진다고 그럽니다. 축적된 효과를 가진다고. 그래서 이 그 하늘 아래 엄청나게 새로운 레디컬한 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의 총합에서 앞으로 새롭게 경험할 게 얼마나 다르냐 같으냐를 가지고서 새로움을 갖다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지금까지 개인이 또는 어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해왔고 그 경험의 궤적을 봤었을 때 요런 경험이었다. 그러면 그런 경험에서부터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갖다가 바라고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경험의 포인트는 어느 지점에 어떻게 꽂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경험의 모델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경험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새로운 경험이 하게 될 게 현재에서 얼마나 새롭고 정말 얼마나 다를까를 갖다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새롭고 혁신적인 경험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약간만 변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맨날 하는 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점이 좋아졌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럽니다. 엊그저께 토요일 날 개통을 해가지고 일요일 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그 하나를 갖다 딱 하면서 이거 되게 괜찮은 경험인데라고 생각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쓰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요 얼굴 인식을 해요.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얼굴하고 같은 얼굴이 여기에 인식이 되면은 암호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려고 갖다 대면은 제 얼굴 인식해가지고 암호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기보다는 하여튼 작은 변화입니다. 이 핸드폰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활성화시키냐에 대한 굉장히 작은 변화인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좋을 때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어떤 이 폰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그 쪽으로 이렇게 자잘한 개선을 갖다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사람들이 충분히 시켄타이어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갖다가 다시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쪽 방면으로 튀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갖다 주려고들 합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요새 나오고 있는 웨어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무조건 절대적인 의미에서 새로움이라는 거는 경험의 속성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그 디파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그 제품의 그 도메인에서 해왔던 경험이 어때 왔고, 그리고 현재까지 축적된 그런 경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 지금과 다른 그런 경험을 원할까, 그리고 그런 다른 경험을 갖다가 정도를 갖다 찾고 그것만큼을 갖다가 저희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다 만들어내는 방법을 경험 디자인 쪽에서는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질문 하나 더 받으려고 하니까 오늘 좀 빨리 해주시면. 예. 그 이제 트렌드라는 거는 항상 벨커브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길게 하면 좋은 거지만 짧게 왔다 가는 벨커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신났다가 식상하는 그런 곡선인 거죠. 근데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제 한 3년 전에 캐모플러지 어떤 자켓을 입었는데 다 칭찬 보는 사람들 멋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캐모플러지 갖다가 지금 올해까지 입고 있다 그러면 이미 이거는 이제 식상한 거거든요. 사람은 사실은 그 캐모플러지 자켓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대적인 거, 그다음에 그런 자기 절대적인 어떤 본능, 감성 이런 걸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포화가 되면서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또 매체가 필요한 거고요. 또 사람은 그 욕구를 계속 채워주고 싶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입었을 때 그런 부러움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또 자존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감성과 본능은 시간이 지나도 많이 변하지도 않고요. 종류가 많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어떤 행동 같은 거나 이런 양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걸 찾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이렇게 새로운 걸 통해서 순간 어떤 지능적인 자극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본능과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게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저 뒤에. 경험이라는 것을 세상이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거를 보면, 저라는 개념으로 보면, 저희는 세상에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의지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경험의 디자인은 이제 삶의 일상 속에서 들어가서 되게 그 조그만한 것에서도 경험을 의도해서 사람들이 주자는 그런 형식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뜩이나 현대 사회에서 이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판에 이렇게 또 누군가의 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디자인은 과연 인간을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회의감이 듭니다. 그 아이폰의 디자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러니까 아까 경험을 위한 디자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용자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너무 가시적으로 보이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유를 주는 디자인이 정말 좋은 디자인이 아닌가. 질문을 그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거론되는 크리틱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은 굉장히 쉽게 변질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개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 뭐 비근한 예로 지난달에 나왔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논문도 비슷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믿으면 안 된다. 경험이라는 거. 그리고 경험의 베이스를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면 안 된다. 또 아까 우리 황성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ethics, integrity를 갖다 얘기할 때도 과연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그런 경험을 주는 게 에티컬하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경험을 줌으로써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는 게 과연 에티컬하냐? 그런 거에 대한 크리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리틱을 갖다가 저희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경험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 인생에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해라 한다고 해서 주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요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황 교수님이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걸 경험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에틱스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레스폰서빌리티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또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 에티컬한 그 포인트들을 갖다 너무 간과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너무 간과했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희 HCI 분야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에티컬한 리퀘어먼트들에 대한 연구 또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포인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길게 봤을 때 인간은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이제 인간이 똑똑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좋은 제품은 사실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까 말한 행태라든지 기본 욕구를 이해한 다음에 제품을 생산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점을 더 해결해주고 우리 생활을 더 효율과 효과를 높여주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센서가 20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막 제스처를 하면은 막 이게 막 뒤집히고 뛰고 뭐 막 화면이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수용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지배를 하지도 않고 대극단적인 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엔 다 걸러지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지배받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걸 필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좋은 어떤 그런 기능들은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순작용하는 기능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지켜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필터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질문이 있으실 텐데 뭐 포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뒤에 아마 또 뒤풀이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아주 재밌는 강의 또 재밌는 토론 이 시간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BK 연구팀이 같이 협력해서 행사를 만들었고요.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 키스티 쪽과 또 연세대학교 쪽에서 여러 가지 또 그 수고를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또 굉장히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여해주시고 또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좋은 강의 아주 인사이트가 넘치는 그런 강의를 해주신 김준희 교수님과 황성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그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